요즘에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겨요. 가상화폐, 이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 그걸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도 은닉을 한다더라고요. 모르면 정말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재산을 빼돌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모든 게 다 투명하고 후능 기간 동안 급여가 일정하게 들어오고 그걸 어떻게 생활비에 녹여냈고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은 이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요즘은 소득을 쌍방 알려주지 않거나 소득을 좀 숨기고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돈을 몰래 가지고 난 다음에 좀 많이 줄여든 일정 금액만을 나의 월급이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한테 주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이런 특수한 경우 아니라면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은 재산을 되게 열심히 빼돌릴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개인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법인 운영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사실 재산 관계가 일단 너무 복잡해요.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현재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지를 배우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빼돌릴 수 있는 경우, 은닉할 수 있는 경우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은닉한 금액이 20억을 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하면 되게 복잡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심플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재산 분할은 단순하게 본인 재산은 적을수록 유리하고 상대방 재산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 분할 소송을 하다 보면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있는 재산도 없는 척을 하고 상대방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있는 재산 없는 척을 해요. 쌍방 서로의 재산을 찾으려고 엄청 열심히 다툼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요. 그럼 10억이 아니다. 9억이다. 8억이다. 7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은 3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주장을 4억 있다, 5억 있다, 6억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밝혀진 그 재산의 존재 그리고 그 가액을 기초로 해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산 분할은 쌍방 서로의 적극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플러스 재산들을 최대한 찾고 나의 소극 재산 은 최대한 많이 과장되게 부풀리고 그리고 나의 적극 재산은 최소화로 하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재산 은닉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재산은 최소화하고 상대방도 똑같은 노력을 할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재산은 어떤 식으로 은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숨길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건 재산을 좀 나누어 봐야 됩니다. 재산은 부동산 그리고 동산 그리고 증권, 채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부동산은 사실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명의신탁입니다. 내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본인 이름으로 해놓기에는 1가 2주택에 걸려가지고 제3자, 그 가족 명의로 해놨어요. 어머니 명의로 해놨어요. 누나 명의로 해놨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명의신탁. 그런데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과거에. 가족도 가족이지만 제3자 명의로 신탁을 했었을 때 그리고 뭐 가족 간에서도 나중 되면은 이게 내 재산이다 라고 하고 하는 그 다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위험해서 요즘 많이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사실은 이렇게 명의신탁 외에는 숨길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해외 부동산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은닉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동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집에 금고가 있었다. 그 금고 안에 좀 우리 집에서 값비싼 물건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다. 골드바도 몇 개 있었고 소중한 그림들도 몇 개 있었다. 그 그림 하나에 막 1억짜리, 2억짜리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비싼 그림들도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그림 우리 같이 돈을 모아서 샀고 혼인 중에 만든 돈으로 골드바를 샀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소송 중에 내가 그 그림을 안 가지고 있고 골드바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런 거 없는데요 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증명을 해내야 될까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 가액을 증명을 또 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런 거 없는데요? 우리 그런 거 산 적 없는데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우리 쪽에서는 아니에요. 그 물건 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사진으로 못 찍어놨는데 동영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결국은 이 동산이라는 거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고 존재가 증명 안 되면 가액도 당연히 증명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당사자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동산을 증명하는 그런 취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혼 소송을 할 때 집에 있는 귀중품들 뭐 이런 걸 싹 다 털어갔었어요.
요즘에는 친족 상들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게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좀 더 이상 활용하기에는 리스크가 큰 그런 류의 사건이 됐죠. 하지만 이런 동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가액을 뭐 감정평가나 이런 방식으로서 확정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식은 아직도 굉장히 흔하게 우리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동산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주장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하에 열심히 해당 내용을 증거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도 찍어놔서 최소한 우리 집에 골드바가 50개가 있습니다. 100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증명될 수 있도록 그 그림에 관한 것들 그리고 그림을 우리가 샀을 때 받았었던 어떤 자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어디서 샀는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중에 조회라도 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요즘은 시계나 고가의 가방, 명품 이런 것들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려고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물가 상승분을 뛰어넘는 명품 가격의 상승 그리고 또 이런 명품 가격들 중에서는 리셀가가 더 비싼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재산분할 대상 목록으로 삼기 위해서 동산을 점유하지 않은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증명하고 그 가액도 증빙을 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 상대방이 좀 낌새가 평소와 다르다. 아무래도 상대방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동산의 존재와 가액을 증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동산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 있으니 관련 증거는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해두자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재산의 형태도 형태지만 수단으로서 좀 유효하게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은닉의 방법. 은닉인데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네 하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자녀에 대한 증여인데요. 소송 직전에, 소송 중에 막 이렇게 자녀한테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10억이 있는데 2억을 자녀한테 증여했다. 그러면은 재산분할 대상을 8억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10억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부부 공동이 자녀한테 준 돈 이거를 재산분할 대상에 안 넣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내 재산이 10억이었고 상대방 재산이 10억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재산은 일단 2억을 자녀한테 증여를 해가지고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10억에서 8억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면요. 실제로 케이스에서 그걸 인정해주는 케이스들이 꽤 있었어요. 우리가 주장은 저거는 아니다, 사행이다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자녀 대상으로 사행이 소송을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죠.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 외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일반 채권이나 증권, 코인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은 한국의 어떤 계좌를 사용을 해서 계좌 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우리가 조회를 하면 그 결과값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식 몇 주 가지고 있고 어느 코인 뭐 얼만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도 업비트나 빗썸 조회하면 회신 결과가 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 지갑으로 들어가 버린 것들 이런 거는 좀 조회가 어려울 수 있고 해외 거래소를 사용한 것들 이런 거는 좀 조회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동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 사람이 뭘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좀 물어보고 평소에 대화를 좀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해서 조회할 대상을 특정하는데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조회를 위한 소명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소송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판부에서 많이 받아들여줘서 조회 신청이나 하는데 좀 많이 용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숨길 여지도 좀 있고 특히 해외 거래소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그 거래소가 어딘지 특정하기도 어렵고 특정을 한다라고 해서 뭐 조회 결과가 뭔지 이런 거 확인하기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평소에 상대방이 어디를 거래하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해서 관련 지식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변호사들도 조회를 어느 정도 의뢰인들이 알려줘야지 그걸 바탕으로 조회를 하기 때문에 아예 너무 모른다라고 하면은 사실 사건 진행할 때 조회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류의 정보는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좋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뭐 카톡 대화라든지 아니면은 음성 대화 뭐 대화를 녹음을 한다든지 관련 자료 뭐 이메일 온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보게 돼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은 소송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아프리카 TV 별풍선 후원해가지고 그걸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후원하는 상대방이 상간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은닉을 하는 수단으로서는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게 가치가 이게 산정이 되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 중에서 되게 비싼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증명이 되면 저 같으면 감정평가 할 거거든요. 옛날에 뭐 비싼 건 보니까 억 단위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물론 상대방은 격렬하게 이건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그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혼인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거나 돈을 벌어올 때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자산을 획득한 거잖아요.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산분할 잘하려면 여러분 평소에 부부간에 좀 대화도 많이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뭐 좀 지켜보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재산분할 관련해서 소송을 할 때 좀 불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계좌조회 결과를 봤을 때 그 계좌조회 결과에 나오는 그 입출입 내용들을 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라고 이해가 돼야지 의심스러운 점, 내가 모르는 게 이게 있네? 이 큰 금액이 왜 이동됐지? 이런 점을 집어낼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추가 조회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을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드시 대리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재산분할에 있어서 좀 복잡성이 있는 사건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혼자서 할 그런 사건은 아니고요. 반드시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재산을 찾는 그 과정도 쉽지 않지만 일단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존재를 어느 정도까지 증명을 해야지 법원이 받아들여주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액수를 언제를 시점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하나하나를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배워가면서 공부하면서 진행하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 이혼 사건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책에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무를 좀 어느 정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재산분할 액수가 일정액 이상 된다라고 하시면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은 숨기는 자와 찾는 자의 싸움입니다. 이상 최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